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GTG 사고력 수학입니다. 오늘은 학부모님 설명회를 하는데요. 주제는 수학 공부에 대한 두 가지 방법입니다. 소크라테스의 방법과 예수의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수학 학습이 학생들의 머리와 가슴에서 일어날 때 그 학습의 단계가 있어요. 크게 네 개로 나눌 수 있는데요. 요거는 원래는 성인 교육에 유명한 분이 만들었어요. 그분이 만든 요 네 단계를 수학 교육에도 제가 적용해 봤습니다. 처음에 태도, 그 다음 단계가 지식, 그 다음 단계가 훈련, 마지막 단계가 기술 또는 자기 거로 완전 소화됐다는 그런 뜻인데요. 요 네 단계가 있고 네 단계마다 해야 되는 미션이 좀 달라요. 공부 방법도 다르고. 그래서 요 네 단계로 나누어서 수학 공부를 우리가 어떻게 도와줄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태도 단계입니다. 이 태도 단계는 공부할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주요 목표예요. 공부할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좋은 방법입니다. 좋은 방법, 보통 흔히 쓰시는 방법은 이런 방법을 많이 쓰시죠. 흔히 쓰는 방법은 이런 거, 부담감을 주거나 공부 안 하면 큰일 나 이렇게 하거나 뭘 걸거나 숙제다 하면 나가서 놀게 해줄게, 여기서 여기까지 하면 게임하게 해줄게, 뭐 사줄게, 이런 당근을 하기도 하고요. 잔소리나 꾸중이를 이용하기도 하죠. 잔소리 이런 걸 이용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것도 학생을 공부하게 만들긴 해요. 공부하게 만들긴 하는데 성과를 떨어뜨립니다. 학생들이 주목적이 자기 실력이 올라가는, 데일 카네기, 네, 감사합니다. 맞아요. 제 블로그에 어느 분이신지 감사합니다. 예, 데일 카네기의 아이디어를 제가 참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블로그 보시는 분이 계시는군요. 영광입니다. 근데 이렇게 외적 동기를 이용하면은 공부를 하긴 해요. 잔소리하면 하는데 부작용이 있습니다. 어떤 부작용이 있냐면 공부하는 동기가 공부 자체에 있고 내 실력을 올리고 내가 아는 거 뭐 이런 거에 있지 않고 이런 거를 피하는 거에 있어. 부담감을 피하고 압박감을 피하고 채찍을 피하고 아니면 당근을 따고 뭐 이런 거에 있기 때문에 온갖 꾀를 냅니다. 부작용이 대표적인 게 10문제 다 풀면 나가 놀아도 돼 하면은 별표만 막 치고 넘어가 버려요. 별표 치는 거, 그런 게 부작용이죠. 얘는 지금 공부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나가 놀기 위해서 뭔가를 하는 거니까 공부에 마음이 있지 않아요. 반대로 1시간 앉아 있으면, 앉아서 공부하면은 뭐 나가 놀아도 돼 이러면은 1시간 동안 앉아서 멍 때리고 있고 그냥 꼬물딱꼬물딱 5분이면 다 할 거를 1시간 끌고 있어요. 보면 속 터지는데 그런 게 대표적인 부작용이고, 이런 거를 저희가 옛날에 학부모님 설명회에서 한번 다뤘었습니다. 코브라 효과니, 의도상실 효과니, 뭐 이런 전형적인 부작용을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성적이 잘 안 올라갑니다. 성적이 학년이 올라갈수록 떨어지는 부작용이 있어요. 요거는 저희 옛날 설명에서 한번 자세히 다루었으니까 그거를 블로그에서 참고하셔도 되고, 상반기 중에 한 번 더 요 설명회를 할 예정이니까 다음 설명회를 참고하셔도 되겠습니다. 가장 좋기는 내적 동기를 키우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재미예요. 공부하는 거 재밌어요.
어렵지만 재밌어요. 어렵지만 재밌어요. 하드하지만 재밌어요. 하드펀을 만드시면 좋습니다. 사고력 수학이 이런 데 도움을 줘요. 공부하는 거는 호기심을 불러일으켜서 그걸 탐구하는 과정. 이거 재밌죠. 또 뭔가를 다 해놓고 나면 뿌듯하거든요. 힘들지만 뿌듯해요. 했더니 모르던 걸 알게 됐어요. 못하던 걸 할 수 있게 됐어요. 제가 성장했어요. 이것도 좋고요. 제 꿈이 뭔데 그거를 위해서 이렇게 해요. 이런 것들이 지금 좋은 동기입니다. 이 내적 동기라고 하고요. 공부할 마음이 들게 하는데 중요한 거는 내적 동기를 키우고 외적 동기 줄이고 요겁니다. 더 자세히 하는 거는 지금 오늘 단계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서 요 정도 요약만 할게요. 결론은 이렇습니다. 이 단계에서 많이 아는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을 이길 수 없고 능력 있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 그래서 공부를 즐기는 사람으로 만드는 게 중요해요. 공부의 맛을 보여주는 게 필요해요. 자, 그 다음에 그럼 태도 단계에서 중요한 게 어느 정도 훈계를 하거나 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나 하면은 하면 좋겠다 마음은 들어요. 제가 다이어트 하면 좋겠다, 운동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 드는 거랑 비슷해요. 하지만 이거는 꼭 하겠다는 그런 강한 동기는 아니에요. 그냥 호감이 생겼다 정도, 희망이 생겼다 정도, 소망이 생겼다 정도지 의지가 동반되진 않아요. 그래서 요 사이에 간극이 있어요. 이거를 동기 간극, 모티베이션 갭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면 이 동기 간극을 없애주는 게 필요해요. 학생들이 공부는 할 마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하면 좋겠다고는 다 생각해요. 공부하면 부모가 좋아하고 학교에서도 인정받고 공부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거가 너무 많죠. 놀 것도 많고 공부하는 게 힘들고 그래서 간극이 있는데요. 아이고 잠깐만요. 제가 배터리 전원을 조금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제는 네 됐네요. 전원이 조금 풀렸습니다. 이 동기 간극을 없애는 방법이 참 많습니다. 지금 제가 한 8개 정도 적어놨는데 요거 하나하나를 저희가 학부모님 설명회에서 꽤 길게 다뤘던 내용들이에요. 한꺼번에 다 하기는 어려운데 그래도 전체 주소를 알아둔다는 의미에서 공부라고 하는 걸 우리 어른이 학생이 공부하거나 자녀가 공부하는 걸 도와줄 때 내가 하는 행동이 어느 주소에 어디쯤에 있겠다를 알려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몇 개만 짚을게요. 어른도 비슷하긴 합니다. 자, 공부를 꼭 하겠다고 마음먹게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요겁니다. 보통은 의지라고 생각하시거든요. 그래서 의지를 높이려고 굉장한 압박 같은 걸 많이 하세요. 잔소리도 하시고 훈계도 하시고 뭐 하여튼 훈계를 많이 하죠. 학생이 많아지면 공부 잘하면 얼마나 좋은지, 네 꿈이 뭔지 이런 것도 하고 협박도 좀 하죠. 공부 못하면은 나중에 어떻게 된다 이런 것도 하고 뭐 이런 걸 하시는데 이 의지는 사실은 동기부여에 별 힘이 없어요. 우리가 작심삼일이라는 걸 우리 인류가 그냥 수도 없이 경험을 한 거예요. 의지는 별로 힘이 없다. 사흘이면 끝난다. 사흘도 잘 안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의지 말고 가장 중요한 거는 시스템입니다.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아이한테 스마트폰을 쥐어줘 놓고 잠깐만요. 소리 들리시나요? 안 들리실 것 같은데 제가 네트워크를 조금 바꿀게요.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네트워크 불안정해서. 죄송합니다. 네트워크 불안정해서. 제가 조금만 안정된 걸로 바꿀게요. 죄송합니다. 네, 그동안 제가 죄송합니다. 그래서 의지는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의지를 높이려고 막 이것저것 설교하고 훈계하고 잔소리하고 하지 마세요. 우리 인간도 똑같아요. 자기 탓해봤자 의지박약이라고 탓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인간은 다 누구나 의지박약이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시스템을,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대표적인 게 휴대폰을 쥐어져 놓고 공부하라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휴대폰을 압수한다든지. 엄마 들어갈게. 잠깐만요. 제가 이거를 잠깐만요. 모드 음소거를 제가 조금 할게요. 맞아. 네. 그래서 시스템 설계하는 거가 중요합니다. 환경을 세팅해 주는 게, 공부하는 환경. 대표적인 게 가장 도움이 되는 게 이건 좀 죄송합니다. 죄송한데 학원이 하나의 시스템이 돼요. 어른을 예로 들게요. 혼자서 꾸준하게 헬스를 한다. 쉽지 않죠. 아니면 월 3만 원 내고 헬스를 끊었다. 정기권을. 꾸준히 가기 쉽지 않죠. 그런데 얼마쯤 할까요? 월 한 60만 원 내고 PT를 끊었다. 가기 쉽죠. 돈이 아까워서라도. 그리고 강한 의지가 없어도 헬스장까지 가기만 하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운동을 시켜주시잖아요. PT 선생님이. 이런 게 환경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학원이 그런 하나의 시스템의 역할을 한다. 예, 학원하는 사람이 학원 이야기해서 죄송하네요. 그 다음에 자신감도 굉장히 꼭 하고 싶다는데 영향을 미칩니다. 난 하면 할 수 있어. 이거 되게 중요하고요. 성공 경험이 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 합쳐서 작은 성공을 경험하게 해주시는 게 굉장히 굉장히 중요해요. 작은 성공이 중요해요. 큰 성공은 쉽지 않고요. 작은 성공이 중요해요. 작은 성공을 할 때 부모님이 축하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하면은 자신감이 생겨요. 신바람이 나요. 그러면 또 조금 더 큰 거에 도전하고 조금 더 큰 거에 도전하고 이렇게 눈덩이 효과가 생깁니다. 이 작은 성공의 눈덩이 효과가 어쩌면 여러분이 잔소리 안 하고 공부하게 만드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합니다. 이것도 이거는 제가 설명회는 한 적이 길게 이 주제로 한 적은 없어요. 그냥 지나가면서 한 적은 있는데 제 블로그에 한번 써놓은 적은 있는데요. 하여튼 자신감과 신바람, 작은 성공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정체성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나는 어떤 사람이다. 역할 모델이 있으면 좋고요. 주로 부모님이십니다. 부모님이 어떤 모습 보이시는가를 보고 따라합니다. 대체로. 그래서 부모님이 어떤 모습 보이시는가를 보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뒷모습이죠. 뒷모습 중요하시고, 그 다음에 말의 힘이 중요합니다. 아이들은 자기를 모르거든요.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이 정도면 이게 어떤 건지 몰라요. 오, 이거 쉽지 않은데 열심히 했다. 놀고 싶었을 텐데 참고 했구나. 이런 게 중요하고요. 너는 게으르다. 이렇게 낙인 찍는 말, 판단하는 말, 이런 거 하면은 매우 아이의 정체성에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어른이 하는 말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확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떻다고 말하는 거가 부모님이 해주신 두 개입니다. 그거에 따라서 자기 정체성이 생겨요. 그 정체성을 잘 안 벗어납니다. 너는 게으른 애야 라는 말을 하시면 공부 게으르게 합니다. 그 다음에 태도 또는 교육을 중요하고, 요거는 집안일 좀 시키십시오. 집안일. 꼭 공부에서 태도와 교육이 중요하지 않고요. 집안일을 맡기시는 게 필요합니다. 자기가 책임지고 뭔가를 해내는 게 어릴 때부터 잡아주시는 게 필요하고요. 제가 이제 이런 학생 교육, 특히 초등학생 교육계에 있은 지 20년이 조금 넘었는데요. 거의 이 아이의 성적이 어떻겠다 하고 가장 많이 영향을 미치는 거는 제가 생각하기엔 요겁니다. 태도입니다. 이거를 강압적으로 어떤 교육을 갖추는 게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이 교육이 생기게 만든 집의 애들이 공부를 못하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반드시 공부를 잘합니다. 그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교육이 없는 학생, 근데 머리는 좋아요. 공부도 많이 했어요. 근데 공부는 좀 강압적으로 시키죠. 교육이 안 잡혀 있는 학생인데 억지로 시키거나 뭔가 이렇게 경쟁을 붙이거나 이거 하면은 네가 1등이 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어떤 외부 동기를 이용해서 공부하게 만들고 많이 하게 만드는 경우는 탈이 나는 경우도 많이 봤고 그렇습니다. 뭐 그렇게 해서 서울대 가고 의대 가고도 가능한 경우는 봤는데 그렇습니다. 행복하게 공부하지 못하고 굉장히 마찰이 많고 우당탕 퉁탕 하면서 공부해요. 그래서 집안일이든 뭐든 자기 같은 책임지고 뭔가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건 선물이죠. 부모가 주는 선물입니다. 동기에서. 부모가 주는 선물. 자기가 철이 들기 전에 공부 먼저 해놓고 다른 거를 하는 그 습관 들여주시면 좋습니다. 이 습관의 핵심은 시간 정리예요. 시간을 정리해줘야 돼요. 공간의 정리정돈이 있듯이 시간의 정리정돈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냐면은 공부 먼저 5분이 돼도 괜찮습니다. 학교 갔다 와서 어느 시간엔 뭘 한다. 이걸 딱 정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 어른도 사실은 공부하는 시간이나 뭐 일하는 시간을 안 정해놓고 어느 날은 9시에 했다가 일을, 어느 날은 오후 1시에 했다가 어느 날은 했다가 왔다리 갔다리 하면 할 때마다 에너지를 써야 돼요. 자기 의지력을 써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냥 9시면은 당연히 학교가 있고 자기가 공부하는 책상에 딱 앉아있고 그냥 저절로 공부가 되고 이렇게 하면은 에너지를 별로 안 써요. 그냥 자동으로 공부가 돼요. 이 습관을 들여주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딱 정해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뭘 한다. 그리고 이 시간에 공부 먼저 해놓고 그 다음에 네 하고 싶은 뭐를 한다. 이 습관을 들여주시면 좋아요. 저절로는 안 돼서 본인도 어느 정도 마음이 있고 어른의 마음 또는 하여튼 약간의 푸시가 필요합니다. 자의반 타의반인데 요거 해주시면 진짜 선물입니다. 언제까지 해주셔야 되냐면 사춘기 전까지 하셔야 돼요.
여학생들 경우는 뭐 5학년 2학기도 오니까 사춘기 전 몇 년 정도가 필요하냐면 1.5년 잡으시면 돼요. 1.5에서 2년. 6학년을 데드라인 잡으시면 4학년부터는 4학년 올라가는 지금 정도부터는 스타트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3학년, 4학년이신 분은 슬슬 이제 요거 들이셔야 되고요. 1, 2학년일 때도 5분이라도 습관을 들이기 시작하십시오. 좀 커서 하지 1학년, 2학년 애기인데 무슨 공부야 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5분이라도 습관을 들여주십시오. 공부 먼저 하는 습관. 이건 선불입니다. 들여놓으면 나중에 저절로 하게 돼서 굉장히 자기가 편합니다. 고등학교 돼서 공부는 하고 싶어요. 근데 엉덩이가 습관이 안 들어있어. 오래 앉아 있을 수가 없어. 그런 경우는 참 자기도 고통스러워해요. 그래서 선물을 미리 주시면 좋습니다. 성장 마인드셋 갖춰주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자기가 고정 마인드셋 가지고 있으면은 하면 좋은데 나는 육도품이라 못해. 하면 좋은데 나는 그만큼 열심히 할 수 있는 사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성장 마인드셋 갖춰줘야 되고 이 이야기가 너무나 긴 주제이기 때문에 별도의 설명회에서 했습니다. 작년 가을에 한번 했었는데 그거를 영상을 찾아보셔도 좋고 한 번 더 저희가 또 올해 중에 한 번 더 할게요. 그걸 들으셔도 좋겠습니다. 몰입 좋죠. 매우 좋죠. 몰입하면 그 대상을 사랑하게 됩니다. 좋아하게 돼요. 그래서 공부에 몰입하면 공부를 사랑하게 돼요. 재밌어져요. 공부가 가장 중요한 걸로 변해요. 공부하고 싶어서 말려도 공부를 해요. 그런 경지가 있겠나 싶죠? 네, 있습니다. 자, 그래서 동기 간격을 넘게 하는 방법으로 의지력을 강조하시면 안 된다. 중요한 거는 환경, 시스템을 세팅하시는 게 제일 좋다. 그리고 평소에 태도를 잘 갖춰주시고 습관 들여주시면 좋다. 그리고 작은 성공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시면 좋다. 이런 거를 요약해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단계가 공부해야겠다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 다음에 공부를 해요. 지식을 쌓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의 수학교육에서 목표는 개념, 원리랑 대표 문제 유형을 아는 거예요. 이게 목표고요. 방법은 이게 뭐지? 왜 이렇지? 어떻게 하면 될까? 이 세 개의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단계예요. 질문을 던져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탐구 과정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보통은 그렇게 안 하죠. 그냥 쭉 주입을 하죠. 주입을 하는데 그 방법은 강의를 들어도 잘 안 남아 있어요. 경험 많으실 테고요. 강의 들었다고 학생께 안 되죠. 그래서 이 질문을 던지면서 찾아가는 방식이 좋고요. 학생이 스스로 던지면 좋죠. 중고등학생 같으면 이걸 좀 가르쳐줘서 what, why, how 이 세 개의 질문을 던지고 그 답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공부해라를 하면 좋은데 초등학생들은 좀 어렵죠. 어려워서 이거는 교사나 부모가 좀 도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단계에서 지식을 배울 때 많은 분들이 우리가 지식을 배우는 대표적인 방법이 악기를 연주하거나 뭐 어떤 운동을 배우거나 이런 스킬을 배울 때 방식을 많이 생각하세요. 그때 방법을 자세히 보시면 교사가 뭔가를 가르쳐줘요. 보여주기도 하고 말로 설명하기도 하고 그래서 도달해야 될 목표에 대한 걸 가르쳐주고 그거를 훈련을 시키죠. 따라하는 걸 보고 교정을 해주고 이렇게 아니면은 사회나 과학처럼 일타 강사님이 쫙
풍부하게 설명해주고 귀에 쏙쏙 들어오게 연결해주고 그런 거를 하는 걸로 생각 많이 하세요. 그런데 수학은 조금 달라요. 그거를 제가 그림으로 그렸는데 보이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사회라는 과목은 개념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신 개념하고 문제 해결하고 요 간격이 별로 안 돼요. 짧아요. 그러니까 한 번 정도 응용하면은 풀려요. 개념을 모르면 못 풀고 개념을 알면은 뭐 크게 응용 안 해도 풀려요. 이게 사회 과목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 개념을 학생이 다 정리해서 깊이 이해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일타 강사가 도와주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학생이 예를 들면 대동법에 대해서 교재에 있는 역사 교과서에 있는 지문만 가지고 알 수는 없어요. 선생님이 대동법의 배경부터 해서 역사적인 흐름 같은 거 다 정리해 주시면 완전 이해가 잘 되죠. 과학은 사회보다는 개념이 조금 적고 깊이도 조금 더 깊어요. 그래서 문제 해결하려면 응용도 조금 더 해야 됩니다. 하지만 크게 보면 비슷해요. 그래서 사회하고 과학은 일타 강사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국어는 어떤가요? 문제 해결까지 응용이란 건 없어요. 영어도 응용이란 건 없어요. 그냥 풀 수 있을 뿐이에요. 모르면 못 풀고. 그래요. 개념도 문법 정도 있지 큰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독해력이 중요하죠. 근데 수학은 어떤가요? 수학은 문제 해결까지 굉장히 거리가 있습니다. 개념은 몇 개 안 돼요. 몇 개 안 되는 개념만 가지고 수도 없이 많은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그 문제를 풀려면 엄청나게 응용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수학은 개념의 개수가 적고 깊이가 깊고 응용을 많이 해야 된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학습할 때도 차이가 있습니다. 첫째, 개념이 적고 깊이가 있어서 why를 많이 해야 합니다. 정확하게는 what, why, how 이 세 개를 많이 해야 됩니다. 두 번째, 문제를 해결하려면 응용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문제 해결하는 문제 해결력이 필요합니다. 암기로는 해결할 수 없어요. 사회나 과학은 암기로 해결할 게 많은데 수학은 오히려 반대인 거예요. 암기로 하기보다는 모든 문제를 다 외울 수 없으니까 소수의 개념만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힘이 필요해요. 다음에 개념에서 문제까지 너무 멀어서 개념을 깨우치려면 개념하고 문제를 같이 공부합니다. 사회나 과학처럼 개념을 먼저 탁 던져주고 가르쳐주고 그거를 정리시켜주는 방식이 아니고 문제 풀면서 개념을 점점 깊이 깨우치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이 문제를 풀면서 스스로 개념을 깨우치는 경험이 있어야 좋습니다. 근데 보통 이걸 잘 안 하죠. 자, 네 번째, 사회와 과학은 개념이 많고 깊이가 얕았고 응용이 적어서 강의 들으면 좋아요. 일타 강사. 하지만 국영수는 깊이 이해하는 게 필요하고 문제 해결력, 수학은 문제 해결력, 국어, 영어는 독해력이 필요해요. 파워를 길러야 돼요. 지식이 아니고. 그러니까 강의 듣는 지식을 쌓는 것 외에 혼자 공부하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혼자 공부 시간이 꼭 필요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2단계 지식 단계에도 수학과 다른 과목의 차이가 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2단계에서 3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지식의 덫이라는 함정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배우고 훈련 단계로 넘어가지 않는 경우예요. 대표적인 게요. 이런 경우예요. 자, 학원에서 강의 들었어요. 숙제 내주는 거 했어요. 또 강제로 선생님들이 얘가 복습하라고 시험도 치고 네가 이거 약점이니까 오답도 하거든요. 그래서 학원에서 시키는 프로그램 다 따라 했어. 그러면 내가 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사회나 과학은 좀 나은데 수학은 이 착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요게 지식의 덫이에요. 그래서 애들이 학원 다녔으면 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고등학교 가보면 완전 차이 나죠. 진도 미적분까지 3바퀴 돌려서 하는 애들도 가보면 2등급 간신히 나오거나 3등급 나와요. 그래서 고3 쌤이나 수능 쌤, 재수생 쌤들은 뭐 미적분까지 몇 바퀴 돌렸어요. 그래도 웃기지 마 하고 다시 시험 치고 체크해서 다시 공부시켜요. 완전 자기 거로 소화 안 된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2가지 측면에서 그래요. 첫째는 개념이나 원리를 얘들이 자기 거로 소화 안 하고 그냥 문제 유형을 외운 거예요. 이거 없이 암기로 한 애들 상당히 많은 거예요. 이걸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문제 유형 암기로 양치기로 해서 암기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방대한 양이 나올 때 좁은 범위에 내신처럼 좁은 범위에 문제가 나올 때가 아니고 모의고사나 수능같이 방대한 범위의 양이 나올 때 암기를 다 하지도 못해요. 특히 수능은 시중 교재에 없는 문제를 막 만들어서 내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올라갈수록 약해져요. 그래서 개념과 원리가 튼튼하지 않은데 자기는 안다고 착각하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능력이 없어요. 문제 결력이 안 길러졌어요. 그냥 딸딸딸 암기만 한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 때까지 100점 맞던 애들이 고등학교 와서 무너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외고, 국제고 이런데. 얘들은 저희가 늘 100점 맞으니까 중학교 시험에서 잘하는 줄 알아요. 하지만 성실하게 다 암기를 한 거예요. 암기력 좋고 성실하고 이해력이 있으니까 어지간한 문제 유형은 다 암기하고 살짝 바뀐 거는 다 응용해서 적용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100점이 나와요. 수학 잘하는 줄 알아요. 이게 지식의 덫입니다. 하지만 고난도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을 개발 안 한 거예요. 사고력이나 문제기를 개발 안 한 채로 가니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고등부 가서 무너지는 거예요. 이과를 못 가죠. 이과 가도 턱걸이로 3등급, 2등급 턱걸이밖에 못하는 거죠. 자, 이게 지식의 덫입니다. 그럼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훈련 단계로 나가야 돼요. 남이 시켜준 거, 강제로 운동시켜준 거, 자기 공부됐다고 착각하지 말고 훈련 단계로 가야 됩니다. 이 단계의 목표는 연습과 능력 개발이에요. 아이고, 방법은 지금 제가 조금 전 단계 걸 썼네요. 자, 요거는 못합니다. 자, 방법은 의도적인 연습하고 사고력과 문제결력 능력 개발입니다. 2가지 나눠서 할게요. 요건 좀 요게 아니고요. 요거 아니고요. 그래서 deliberated practice 하고 파워 개발이에요. 사고력이죠. 요건데 제가 오타를 냈습니다. 자, 하나씩 할게요. 의도적인 연습, 영어로는 deliberated practice라고 하는데요. 이건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요게 중요해요. 보통은 이 상태를 잘 안 시킵니다. 교과 학원이나 내신 학원 이런 데서. 또 학부모님들도 사실은 이 방식을 많이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 편안한 상태를 만드는 방법이 스몰 스텝으로 짧게 쪼개요. 스몰 스텝. 그 다음에 양치기를 시켜요. 많이 풀려요. 그래서 기본서 2번쯤 하죠. 개념 원리 하나 하고 센수학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응용서 한 권 하죠. 응용서 초등과정 같으면은 뭐 응용 해결의 법칙 이런 거 한 권 하고 심화서 뭐 최상위 S나 최상위 최고 수준 이런 것도 하고 여러 권을 양치기로 많이 풀려요. 또 실제로는 중학교 과정 올라가면은 심화 문제집을 안 합니다. 대부분의 학원이.
왜냐하면 애들이 못 풀거든요. 그래서 그냥 양치기, 무한 양치기를 시키죠. 내신 범위에 맞춰서 내신 스타일로. 그런데 제대로 하려면 이 편안한 상태를 벗어나는 도전적인 목표를 제시해서 도전을 시켜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도전을 할 때에만 진정으로 우리 뇌가 활발하게 돌아가요. 필요한 거를 막 찾아내요. 부족한 거를 절감을 해요. 그걸 보강 공사를 하게 돼요. 그래서 도전을 하다 보면 실패가 필수적이거든요. 그 실패를 하면서 실패를 안 하고 성공하려고 자기가 노력을 해요. 필요하면은 개념과 원리가 잘못돼서 그러면 개념과 원리를 다시 정확하게 다듬기도 하고 깊이 이해하기도 하고 안 풀려서 낑낑대면은 머리를 쓰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실패하면은 왜 실패했는지 분석을 하고 진단한 다음에 어떻게 하겠다 솔루션을 제시하고 요거는 교사가 피드백을 해줘요. 그리고 자학생이 그거에 맞춰서 교정을 해요. 이런 과정을 반복하면 좋습니다. 이 피드백을 잘하는 방법이 발문이라고 합니다. 티칭이 아닌 발문이 좋아요. 요거는 저희가 한번 했습니다. 문제 계력 어떻게 기를까 하는 설명회 할 때 저희가 좀 자세히 말씀드렸어요. 뭘 했다고 자꾸 하죠. 필요하면 올해도 한 번 더 할게요. 작년에 했는데. 그래서 도전을 시키고 피드백을 셀프 피드백도 좋고 고수의 피드백도 좋아요. 그 다음에 성공하면 더 도전시키고요. 이렇게 해서 나선형으로 빙빙 올라가는 겁니다. 이게 의도적 연습이에요. 편안한 상태를 벗어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도전을 하는 그게 필요해요. 너무 암기, 양치기 시키지 않고 도전을 시키시는 게 필요해요. 이거를 학생의 진도, 학생의 수준, 또 원하는 학교, 영재고를 준비하느냐, 자사고 준비하느냐, 이과 최상위 준비하느냐, 외고 국제고 준비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세분된 훈련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습니다. 부모님들은 뭐 애가 많아봐야 하나 둘 셋이니까 프로그램 가지고 계시기 어려우실 테고 이거는 전문 기관이나 전문가의 도움 받으시는 게 필요해요. GTG 도움도 좋습니다. 받으십시오. 어릴 때는 사고력 형태의 프로그램이 있고 중학년, 3, 4학년 넘어가면서는 문제결력, 또 그 다음 좀 더 올라가면 교과 이런 프로그램을 해야 되고 중학생 되면은 더 세분화돼서 나가죠. 의도적 연습이랑 그다음에 파워를 기르는 걸 해야 됩니다. 아까 잠깐 예를 들어 드렸는데요. 보통 교과학원에서는 의도적 훈련 연습까지는 해요. 좋은 학원은 의도적 연습까지는 하는데 파워를 기르는 훈련은 프로그램 안에 안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사고력과 문제결력인데 수학에서는 왜 다른 과목과 다르게 사고력과 문제결력이 중요하냐는 아까 말씀드렸어요. 개념이 워낙 깊고 응용을 많이 해야만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사회나 과학하고 달리 문제결력, 사고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거를 기르는 훈련을 꼭 병행을 해야 됩니다. 비유를 들어드릴게요. 자, 축구를 잘하고 싶어요. 그럼 축구 기술 배워야죠. 슛도 배우고 드리블도 배우고 패스도 배우고 여러 가지 전술도 배우고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배운 기술을 써먹는 실전 경기도 해야죠. 실전 경기도 해야죠. 이거 하면서 기술이 늘어요. 기술 늘면은 축구 실력도 같이 늘고 승률도 올라갑니다. 그리고 체력도 개발이 돼요. 아무것도 안 하고 방 안에서 뒹굴뒹굴 하는 애보다는 축구 경기하고 드리블도 배우고 하다 보면 아무래도 체력이 늘죠. 하지만 축구를 더 잘하려면 이런 기술과 실전 경기 외에 지구력, 민첩성, 근력, 유연성 같은 기초 체력 훈련을 또 하거든요. 기초 체력 훈련이 왜 필요하냐면 기초 체력이 약하면
기술도 잘 안 늘어요. 기술을 알아도 체력이 예를 들면 유연성이 부족해서 뭘 못해요. 민첩성이 부족해서 드리블을 못해요. 그래서 체력 때문에 기술도 실행을 하지도 못해요. 심지어 체력이 약한 애가 축구 열심히 하고 훈련 열심히 하다 보면 부상도 더 잘 생겨요. 그래서 사고력이 요게 교과입니다. 기술과 실전이 교과예요. 교과 수학. 그리고 요 기초 체력에 해당되는 게 사고력 수학, 문제 해결력이에요. 그래서 수학을 잘하려면 교과 같은 기술도 해야 되고요. 사고력 문제 해결 같은 기초 체력도 길러야 됩니다. 되도록이면 그래도 교과의 양이 안 많은 저학년 때 또는 중학년 때 하시는 게 좋아요. 5학년, 6학년 넘어가고 중학교 넘어가면 빠른 애들은 5학년, 6학년 때 고등과정 한단 말이에요. 어쨌든 대부분의 학생이 선행학습을 하기 시작하니까 바빠요. 그리고 그때 능력 개발을 하자고 뭔가 여유있게 하시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1, 2, 3, 4, 5 요 정도 하여튼 요때 사고력과 문제 해결력을 기르는 수업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 게 좋습니다. 집에서 하실 수 있으면 하셔도 좋아요. 시중교재 이용하셔도 좋고 전문기관을 이용하셔도 좋습니다. 어떻게 개발하면 좋으냐? 요거는 저희가 사고력 수학 할까 말까라는 설명회에서 자세히 다뤄드렸고요. 제가 지금 유튜브 블로그 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지속적으로 다뤄드리겠습니다. 저희 학원 블로그 찾아오시면 지나간 설명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오늘은 강조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사고력 수학학원 다니는데 얘가 우리 아이 전체 수학 공부, 수학 학습에서 어디 위치쯤에 있느냐를 아셔야 돼요. 훈련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훈련 단계랑 태도 단계에 있어요. 하고 싶은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자, 네 번째 단계가 기술 단계입니다. 기술 단계는요, 목표가 숙달과 압축입니다. 그래서 모듈화 또는 하여튼 모듈이라고 하는데 숙달과 압축이 목표예요. 방법은 이런 것들을 씁니다. 요중에 응용 심화는 아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가르치기는 이런 겁니다. 개념이나 원리, 또 문제풀이 과정이나 이런 거를 친구나 나보다 약간 뒤늦게 공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을 가르쳐 준다고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가르치면 제일 좋아요. 그래서 진짜 공부 잘하는 애들은 반 친구들 가르쳐 줍니다. 가르쳐 줄 애가 없으면 부모님한테 좀 가르쳐 줘 이렇게 하십시오. 야, 어떻게 풀었니? 대단하다. 진짜 어려워 보이는데 어떻게 풀었어? 이렇게 하시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풀었니? 라고 질문하시는 것은 학생이 이거를 숙달되게 만드시는 거, 자기 거로 완전 소화되게 만드시는 거, 머리에 있던 지식을 기반 지식, 스키마로까지 내려가게 만들어 주시는 거가 되고요. 또 하나는 아이가 풀었을 때 그 성취감이 있어요. 그거를 굉장히 증폭시켜 주시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작은 성공의 선순환 말씀드렸잖아요. 그 선순환을 일으키는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풀었니? 좀 알려줘. 어려워서 낑낑대더니 성공했다. 어떻게 넘어섰니? 꼭 하십시오. 자, 그래서 응용, 심화, 가르치기는 말씀드렸고요. 나머지는 뭔지 잘 모르실 텐데요. 1 곱하기 3은 뭐냐면요. 요 방식이에요. 책 한 권을요. 한 권을 n번 보는 거예요. 정확하게 3번 이상은 보란 거예요. n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책은 깨끗하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노트는 반반 노트를 쓰세요. 반반 노트. 요거는, 이거는, 네. 반반 노트라고 있습니다. 책에 풀지 말고 반반 노트에 풀게 하시는 게 필요해요.
반반 노트. 이거는 저희가 설명에도 있었고 제 블로그도 있고 제 유튜브도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도움 될 것 같아요. 예, GTG 사고력 수학 이렇게 해서 유튜브 있습니다. 책에는 풀지 말고 이렇게 해서 한번 풀고 틀렸던 거랑 애매해 맞긴 맞았지만 알쏭달쏭했던 거를 표시해 놨다가 다시 또 풀어요. 도조키는 맞았던 것까지 포함해서 3번 풀면 좋아요. 그 다음에 4번째, 5번째는 틀렸던 것만 몰아서 풀고 그래서 틀리는 거 하나도 없을 때까지 N번 풀면 제일 좋습니다. 저희 생각에는 3학년 과정부터는 학생들이 하면 좋아요. 근데 3학년 과정을 한 1학년이 하고 있으면 이렇게 풀리면 좀 쉽지 않아요. 1학년, 2학년 과정은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3학년 과정부터 하시면 좋은데 너무 어린애 가면은 진이 빠져요. 근데 학생이 한 2학년 말, 3학년 초가 되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학생이 좀 더 빨리 되고 남학생이 좀 늦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 개인차는 있어요. 그래서 한 권을 여러 번 하는 거 요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완전학습이라고도 불러요. 완전학습. 너무 어려운 심화 문제집으로 빨리 넘어가지 마십시오. 완전학습을 기본서 가지고 응용서 가지고 먼저 하신 다음에 완전학습이 다 된 다음에 심화서로 넘어가세요. 완전학습 안 된 상태에서 심화서 넘어가시면 학생들이 부상을 많이 입어요. 그리고 공부를 못하는 경우가 95%입니다. 제가 저희 학원에 테스트 보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어떻게 공부했습니까? 이런 거 물어보는欄이 있어요. 거기에 공부한 책으로 최상위 수학 공부했다 그러면은 제가 걱정이 돼요. 얘가 성적이 안 좋을 것이다. 그리고 멘탈이 많이 상처 입었을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나머지 교과 시험 점수나 저희 설문조사 하거든요.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대부분 그냥 기본서만 했어요 하는 애보다 성적이 낮아요. 최상위까지 했는데도. 그러니까 수학을 싫어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상처를 입은 거죠. 완전 학습 안 된 상태에서 너무 심한 문제를 들이대면 마치 운동이 기초 체력이 안 길러진 상태에서 축구를 그닥 좋아하지도 않은데 너무 무리하게 강훈련을 시킨 경우예요. 무릎 부상 생기고 발목 부상 생기고 어깨 부상 생기고 막 부상 생깁니다. 그래서 완전 학습하면서 그 다음 단계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너무 양치기 할 시간에 이렇게 틀린 것만 뽑아서 하시면은 에너지는 적게 들면서 잘 풀어요. 그 다음에 이 차트, 요거는 목차를 자기가 만든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비유가 쉬울 겁니다. 조금 다른 개념인데 초등학교는 사실은 개념과 원리, 대표 유형의 양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서 이렇게까지 안 하고 그냥 많이 풀다 보면 저절로 머리에 다 정리가 되는데요. 중학교 과정만 올라가도 애들이 정리를 잘 못합니다. 대표적으로 못하는 데가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 1차 함수와 그래프 여기를 정리를 못해요. 거기가 좀 어수선하게 되어 있거든요. 1차 함수 그래프 나오고 다시 또 이제 연립 방정식을 이용한 하여튼 연결된 1차 함수가 또 나오고 도형의 방정식이 나오거든요. 고등학교 때 배우는. 근데 그게 1차 함수에 도형의 방정식이랑 막 섞여서 나오면서 정리가 안 돼요, 애들이. 그리고 그 안에는 중요한 문제들이 많거든요. 그래프의 활용이라고 하는 걸. 근데 그게 부각이 안 된 상태에서 애들이 문제만 풀어 제끼니까 정리가 안 돼 있어요. 근데 그걸 목차로 쫙 해서 그 안에 대표 유형을 다 집어넣어야 돼요. 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 사고력 수학 차리기 전에 대치동에서 재수생을 가르쳤어요. 그 중에 한 학생이 있었는데 걔가 2월 달부터 저하고 공부를 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 공부하기로 했어요. 나머지는 이제 삼수하는 애였어요. 재수하고 삼수할 때인데 나머지는 재수 종합반 가겠대요. 걔가 재수하고 수학 성적이 5등급이었어요.
4.5등급이 전국 딱 가운데거든요. 5등급이니까 재수하고도 전국에서 중간 밑이에요. 대치동에서는 하위권이죠. 그러던 애였는데 걔 공부를 뭘 시켰냐면 재수종합반 가라. 네가 의지력이 약하니까 혼자는 안 된다. 그런 환경을 만들어서 강제로 공부할 수 있게 해야 된다 해서 재종반을 넣고 뭘 시켰냐면요. 제가 시험 범위, 수능 시험 범위 고2, 고3 과정 센수학을 앞에 보면 센수학이 위에 대표 문제라고 있고 그 위에 문제 설명이 좀 있어요. 그 대표 문제 있고 밑에 한 5개의 비슷한 유형의 문제들이 쫙 붙어 있어요. 그래서 유형마다 막 돼 있거든요. 그거를 축소 복사해라. 그 다음에 대표 문제만 올려서 노트에 붙여라. 다 붙이게 시켰어요. 단어장처럼 센수학의 대표 문제, B단계 대표 문제만 다 올려서 노트, 좀 큰 노트 사라 그래서 다 붙였어요. 밑에 공간을 좀 띄워놨어요. 그렇게 해서 그걸 다 축소 복사해서 다 붙였어요. 빼곡하게. 좀 걸리죠. 그걸 시킨 다음에 너는 이제부터 이 대표 문제를 보고 위에 문제풀이 요약이 돼 있거든요. 어떻게 푼다라고 하는 걸 잘잘잘 설명할 수 있을 만큼 정리를 해라. 그러니까 제목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연립 방정식을 그래프를 이용해서 연립 방식 풀기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제목이. 그럼 그 제목도 알고 풀이를 어떻게 하는지도 네가 한 줄로 설명할 수 있게 달아라. 이걸 시켰어요. 그리고 그걸 달고 단어장처럼 오며가며 하루 종일 틈만 나면 이거 외워라 시켰어요. 그게 이 목차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목차까지 있거든요. 그 목차에다가 이 대표 유형하고 매칭을 해서 아예 목차가 머릿속에 쫙 다 들어오게. 무슨 목차? 예를 들면 2차 함수 하면은 그 안에 뭐뭐뭐가 있고 그때 대표 유형이 뭐뭐뭐 있고 머리에서 다 떠오르게 시켰어요. 걔가 어떻게 됐냐면 걔가 문과애였어요. 근데 수능 1등급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교차 지원해서 건축학과가 마치 문과애들도 지원할 수 있었거든요. 건축학과 갔어요. 다만 국어하고 영어를 그닥 잘하지 못해서 재정반 낮았지만 수학만 급격하게 올라서 1등급이 나온 거예요. 나머지는 뭐 그닥 안 올라서 그렇긴 하지만 인서울은 했습니다. 수학 덕분에 이과로 건축학과로 인서울 했어요. 동국대 갔어요. 그 다음에 이런 겁니다. 제가 어려운 문제집 안 시켰어요. 센수학 시켰어요. 센수학은 수능 대비 안 된다고 하는데 돼요. 다는 안 되죠. 더 했죠. 재정반에서 더 했는데 이런 식으로 목차에다가 그 안에 들어있는 대표 유형을 머리에 다 정리를 시킨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진짜 훈련을 넘어서서 완전 내 거로 소화하는 거예요. 숙달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제목을 달거나 제목 다는 게 어려우면 한 줄 풀이를 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이걸 압축이라고 부르거든요. 이렇게 압축을 해놓으면요. 다른 문제를 풀 때 써먹을 수가 있어요. 압축이 안 돼 있는 건 써먹지를 못하고 기억도 잘 안 나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수능 문제가 있어요. 30번, 20번 문제가 킬러 문제거든요. 걔들을 자세히 보면 문제를 분석하고 다시 다 하면은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문제가 풀이가 자, 극대극소를 이용해서 그래프의 개형을 그린다. 그 다음에 변곡점에서 변하는 데를 찾는다. 그래서 직선을 그려서 교점이 몇 개인지 따진다. 그런 다음에 뭘 한다. 이렇게 단계별로 A라는 모듈, 극대극소를 구하는 모듈, 변곡점 모듈, 그 다음에 고정점을 찾는다. 고정점을 찾아서 직선을 그어서 개수를 따지는 어떤 고정점에서 직선을 그리는 게 하나의 모듈이 있거든요. 이렇게 몇 개의 모듈을 결합한 거예요. 그러면 문제를 풀 때 분석을 하다 보면 문제가 이렇게 이제 구조가 보이거든요. 그러면은 얘는 옛날에 했던 요 모듈을 쓰고
얘는 이 모듈을 쓰고 쟤는 이 모듈을 써서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네 라고 풀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압축해서 모듈을 안 만들어 놓으면 써먹지를 못해요. 그래서 압축이 됐느냐 안 됐느냐 알 수 있는 거는 그 지식을 개념으로 말할 수 있으면 돼요. 어른들이 예를 들면은 얘는 예를 들면은 통분해서 어떻게 하면 돼? 라고 하면은 통분한다고 하는 개념으로 확 압축이 돼 있어요. 그 안에는 한참 많은 내용이. 그러니까 이건 더하면 돼. 우리는 더하면 돼 라고 하고 압축되어 있는 게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까지 더하기를 배우거든요. 한 자릿수 닷새, 두 자릿수 닷새, 세 자릿수 닷새. 근데 우리 이제 압축이 돼 있고 완전 내 거로 스키마, 기반 지식이 되기 때문에 더한다라고 딱 돼 있거든요. 이건 나누면 돼. 근데 애들 처음에는 이건 나눗셈을 적용하는 걸 잘 몰라요. 그게 압축의 힘입니다. 그것까지 만들어주는, 의식적으로 만들어주는 방법이 제목을 달면 제일 좋아요. 근데 제목 다는 건 상당히 어려워요. 고도로 압축해야 되기 때문에 제목을 달거나 개념어를 하면 좋은데 어려우면 안 되면 한 줄 풀이를 다십시오. 고정점을 찾아서 직선을 그린 다음에 그래프 위에서 움직이다 보면 개수를 따질 수 있다. 이 정도 길이에요. 근데 이것만 해도 굉장히 써먹기 좋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를 다 한 줄 풀이를 할 수는 없지만 틀렸던 문제 그리고 뭐 교사나 선생님이 강조하는 문제 이런 거는 한 줄 풀이를 달아야 돼요. 이거를 고등학교 가면은 이제 일일이 학원이나 부모님이 할 수 없으니까 자기가 해야 돼요. 그 습관이 어릴 때 들어야 좋아요. 그래서 어릴 때 한 줄 풀이를 달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예를 하나 들게요. 초등학교 6학년 때 비와 비율, 비례 배분 배우면서 농도 배우거든요, 애들이. 할인율 이런 거 배우거든요. 근데 애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걸 다 공식으로 외워요. 예를 들면은 3만 원의 15%는 하면은 3만 원 곱하기 100분의 15 이런 식으로 외워요. 근데 15%의 개념이 뭐냐면은 100조각을 내서 그 중에 5조각이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100분의 1을 먼저 구해야 돼요. 암산으로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거를 손으로 쓰는 애들은 안 돼요. 압축이 안 돼요. 손으로 계산시키면 안 돼요. 정확하게 하려고 손으로 계산시키시는데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3만 원을 100토막 내면 한 토막이 300원이야. 그런 게 15개 있는 거야. 300원이 15개니까 얼마네요?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안 하고 해요. 이렇게 안 하면은 농도 같은 거 나오면 공식을 다 외워요. 예를 들면은 소금물이 300g이 있는데 농도가 7%다. 소금이 얼마 있느냐? 그냥 공식을 애들이 이런 거야. 소금은 소금물 곱하기 농도 맞나 틀리냐 이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공식대로 소금물 300g 곱하기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농도의 뜻이 뭐야? 7%라는 거는 100g 중에 7g이 소금이라는 뜻이네. 그러면은 100g 중에 7g이 소금이니까 300g 중에는 얼마 있지? 3배니까 21g이요.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돼야 돼요. 그게 압축이 된 거예요. 그까지 안 되면은 그냥 훈련만 된 거예요. 속 따위가 압축이 안 됐어요. 개념으로 압축한다는 게 이 정도가 돼야 돼요. 이까지 압축이 안 되니까 애들이 6학년 때 각종 비율들 다 배웠는데 중1 때 1차 방정식, 1차 함수가 대부분 비와 비율이거든요. 근데 새롭게 풀고 있어요. 공식 다 외워서 농도 공식 다 외우고 속도 공식 다 외우고 밀도 공식 다 외우고 시계 공식 다 외우고 다 외워서 풀고 있어요. 그러니까 1차 함수, 1차 방정식 너무 어려워하는 거예요. 압축이 안 돼서 그래요. 속달이 안 돼서 그래요. 그걸 하는 게 한 줄 풀이예요. 가르치기예요. 자, 요건 이제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단계를 보통은 학원에서 잘 안 합니다. 지식의 덫에 빠지는 수가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렇게 완전 학습을 하고 나면요. 그리고 자기 거를 완전 소화해서 자기 언어로,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고 한 줄 풀이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기반 지식에
포함될 정도까지 만들어 놓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얘 마음에 해냈구나 이 성취감이 느껴집니다. 자기가 자신감이 생겨요. 그러니까 재미가 있어서 더 높은 단계에 도전할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이렇게 선순환이 됩니다. 성취감의 눈덩이 효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점점 더 좋아하게 됩니다. 근데 이 단계를 건너뛰고 기술 단계, 자기 거로 기반 지식으로 만드는 단계를 건너뛰고 훈련해서 다시 또 새로운 단계로 넘어가면은 애들은 불안감이 있어요. 찜찜해요. 두려워요. 뭔가 덜한 것 같아. 그러니까 끝없이 외우게 돼요. 그러니까 공부가 재미가 없죠. 그냥 억지로 하는 거예요. 재미가 없어. 그냥 외우고 이해 잘못했는데 갖다 붙이고 막 괴롭고 문제가 조금만 외우는데도 못 풀겠고 문제마다 다 외우려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게 힘들겠어요. 기억력 좋고 성실한 애들은 그나마 외우는데 그렇게 해서 문과 가고 외고 가고 국제고 간 애들 다 무너지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4단계까지 꼭 가야 좋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아이들이, 뭐 사실 어른도 똑같습니다. 어떤 지식을 학습한다고 할 때 우리의 머릿속과 가슴 속에 일어나는 일이 처음엔 해야지, 하고 싶다, 꼭 해야지 하는 태도 단계에서 공부를 해요. 지식을 쌓죠. 그 다음에 거기서 멈추면 지식의 덫에 빠져요. 더 나아가서 훈련을 해야 돼요. 훈련해서 좋은 거는 의도적 연습을 해야 돼요. 의도적 연습에서 핵심은 도전과 피드백입니다. 도전과 피드백을 해서 이제 자기 거로 점점 만들어 가요. 그리고 수학만은 다른 과목과 달리 사고력과 문제 계력을 기르는 훈련을 꼭 같이 해줘야 돼요. 이게 수학이 다른 과목과 다른 특수성이에요. 이렇게 해서 훈련을 했어요. 훈련을 하면 거기서 멈추면 안 되고 기술 단계로 나가야 돼요. 기술 단계에서는 내 거를 완전 체화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걸 하는 거를 뭐라고 하냐면 숙달과 압축이에요. 이 숙달과 압축을 하는 방법은 완전학습, 여러 번 하면서 완전학습을 하고 내 언어로 한 줄 풀이를 하거나 제목을 달고 그리고 차트를 만들면 제일 좋아요. 목차. 자, 이렇게 해서 공부를 하자. 그게 수학 학습의 수레바퀴예요. 그럼 이 학습을 하는 방법이 크게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 인류가 이건 학습이 아니고 교육이죠. 교육, 가르칠 때 쓰는 방법은 크게 보면 역사적으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소크라테스의 방법이었습니다. 오늘 저 그림 보시면 소크라테스의 아테네 학당이에요. 많은 세력이 이 아카데믹한 학당 안에 모여 있죠.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뭐 질문법을 하든 어쨌든 자기의 지식을 전달해요.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그 지식을 배워요. 그래서 지식 전달이 목표예요. 지식을 잘 전달하기 위한 커리큘럼이 있습니다. 교육하는 방식, 가르치는 방식은 지식을 전달하는 방식. 주로 주입이 많죠. 주입이고 소크라테스는 그래도 주입보다는 더 나은 질문과 토론을 했다고 합니다. 질문 토론. 좋죠. 질문 토론이 주입보다는 훨씬 낫죠. 자, 이런 방식이에요. 그래서 교육의 목표가 뭐냐면은 이 사람이 이 지식을 안다. 수학으로 예를 들면 개념과 원리를 정확하고 깊이 있게 알고 문제를 자기 거로 대표 문제를 잘 알고 적용할 수 있다가 이제 목표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을 기르는 게 교육의 목표예요. 우리나라 공교육의 목표가 이렇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2015 개정교육과정, 2022 개정교육과정의 교육 목표 보면은 2차 방식의 근해 공식을 유도할 줄 알고 그거를 적용할 줄 안다. 요게 목표예요. 지식을 아는 거, 할 줄 아는 게 목표예요. 요게 소크라테스의 방법이고 전통적인 방법이에요. 또 다른 방법이 하나 더 있습니다. 예수의 방법입니다. 여기는 어떤 방식이냐면 교육이 아카데믹하지 않죠. 광야 또는 뭐 하여튼 현장입니다. 현장. 여기는 현장입니다. 현장. 현장이 교육이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학당, 아카데믹한 곳이 아니에요. 현장이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목표가 아까는 지식 전수였는데 실력 양성이에요. 거기서는 가르침이 있었는데 여기는 커리큘럼이 있는 게 아니고 실습이 있습니다. 커리큘럼 대신 실습이 있고요. 교육하는 방식은 전달하는 방식인데 이거는 수행하는 방식이에요. 미션을 수행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을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 병자를 고쳐줘라. 가난한 사람을 구제해라. 귀신을 내쫓아라. 이런 미션을 줍니다. 그런 미션을 가서 수행을 해요.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세세하게는 안 알려주세요. 하지만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떤 불꽃을 불러일으키셨죠. 하겠다고 하는 마음. 그리고 하시는 걸 보면서 피드백을 줘요. 뭘 하고 나면 이렇게 저렇게 계속 피드백을 주신다. 잘했을 땐 잘했는 대로, 또 못했을 때 못했는 대로 피드백을 주세요. 제자들이 귀신을 내쫓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 예수님이 뭐 이렇게 저렇게 뭐라고 말씀하시면서 피드백을 주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은 미션을 수행하면서 점점 성장합니다. 그래서 교육의 결과가 지식이 아니고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교육 방법이 다르죠. 목표도 다르고 교육하는 방식도 다르고 교육하는 현장도 다릅니다. 그러면은 이걸 조금 요약해 볼게요. 뭐 제가 이렇게 요약 중이에요. 저는 이 표도약해야 머리에 정리가 되더라고요. 시각적인 사람이라서 줄줄줄 하면 정리를 못해요. 자, 교육장소 학당이냐, 광야, 현장이냐, 따라하기냐, 혼자하기냐, 수학에서는 따라하기냐, 혼자하기냐, 교육 목표, 지식 전달이고 실력 양성, 교육 체계가 커리큘럼을 따라가고 실습이 위주예요. 교육 방식, 전달합니다. 주입이든 토론이든 여기는 미션을 수행하게 해요. 요즘 수행평가를 하잖아요, 학교에서. 그래서 점점 예수 방식으로 가고 있어요. 고교 학점제가 되면 학교 현장의 무게중심이 예수 방식으로 기우는 겁니다. 왜냐하면 수능도 절대평가, 내신도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지식을 측정하는 시험, 지식으로 변별력을 주는 게 확 줄어들어요. 다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평소 이아이의 역량을 관찰하고 기재하게 돼 있어요. 그 역량으로 선발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수행평가 비중이 확 올라갑니다. 고교학점제 되면서. 그래서 교육의 결과 또는 목표가 뭐냐 하면은 지식을 아는 사람이냐, 실력이 있는 사람이냐. 그래서 이 방식이 고교학점제에 맞다. 고교학점제에 맞다. 2022 개정교육과정의 목표입니다. 2022년 작년에 개정과정이 통과됐어요. 그래서 현재 중2부터는 고교학점제로 수업을 하게 되고요. 2022 개정교육과정으로 공부하는 게 현초 학년마다 좀 달라요. 내년인가부터는 초1이 바로 하고요. 2024년부터는 초1 적용되고 뭐 그렇게 해서 중1, 초1은 24년도인가 적용돼요. 25년도인가? 네. 새로운 교과로 공부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현 중2가 고등학교 올라갈 때 1년 뒤죠. 그때부터 고1, 중1, 초1은 24년도부터는 바뀐 교육과정으로 공부해요. 그래서 예수 방식으로 학교 현장이 바뀌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배우셨던 소크라테스 방식하고 패러다임이 바뀌는 중이다. 자, 그러면 수학교육에서 어떻게 되고 있냐? 소크라테스 방식은 교사가 개념과 원리를 알려줘요. 대표 문제 푸는 방법도 알려줘요. 가르쳐줘요. 그 다음에 학생은 그걸 보고 따라하기예요. 따라하고 응용하고 좀 나가면 심화하고 뭐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리고 그거를 교사가 강제로 확인을 시켜요. 복습을 시키죠. 숙제도 내고 시험도 쳐서 약한 거 오답노트 시키고 그래서 암기를 시켜요. 이 방식으로 해요. 아마 아까 그 수학학습의 수레바퀴에서는 1단계 태도, 공부할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게 없죠. 공부 참 싫죠, 이거는. 억지로 그냥 강제로 빠따 때리니까 운동하는 거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태도 단계 건너뛰었고요. 2단계 지식 단계는 하죠.
다만 스스로 하는 방식 아니고 좀 거죽을 알려주죠. 아까 좋은 방식은 제가 말씀드렸죠. 자기가 탐구하면서 개념 깨우쳐야 진짜 자기가 되는데 그렇게 안 하죠. 하여튼 뭐 그렇게 하고 훈련 단계의 일부까지만 해요. 능력 개발 전 단계까지만.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태도 일단 공부할 마음이 자꾸 죽고요. 그 다음에 능력 개발 잘 안 되고요. 그리고 기술 단계, 숙달과 압축 단계는 잘 안 됩니다. 숙달과 압축까지 가는 거는 이렇게 강제로 양치기로 뺑뺑이 타율적으로 공부시켜서는 잘 안 돼요. 자기가 해야 돼요. 아니면 아주 고수를 만나서 이거를 사사받든지 해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학원은 그 정도 고수가 아니죠. 숙달과 압축이 중요한 거 잘 모르고 완전 학습 잘 안 시키죠. 그러니까 자기가 해야 돼요. 그래서 소크라테스 방식은 지식의 일부와 훈련의 일부만 수행한다. 근데 예수 방식은요. 학생이 스스로 개념과 원리를 문제 풀면서 탐구해요. 그리고 문제를 혼자 힘으로 낑낑대고 푸니까 능력이 길러져요. 교사는 피드백과 코칭을 해요. 얘를 완전 학습을 시켜요. 그래서 소크라테스 방식과 예수 방식이 있는데 예수 방식이 좋다. 그러면 GTG 사고력 수학은 어디쯤 하고 있냐? 첫째, 태도에서 공부할 마음을 불러일으키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멘탈을 개선합니다. 나가 하면 되네. 지금 안 풀리는 것 같으면 노력하다 보면 풀려. 그때 굉장히 성취감이 있어. 나도 잘할 수 있어. 이런 마음 불러일으키고 그 다음에 훈련 단계에서 능력 개발하는 것을 기초공사를 해줘요. 사고력 수학에서. 그리고 교과 수학에서 저희가 요거는 히스토리가 긴데 원래 문재인 정부 때 고교학점제 될 줄 알고 저희가 배움의 주인공이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출범을 했었어요. 그때 같이 하는 동지들이 모여서 참 노력 많이 했는데 문재인 정부한테 뒤통수 맞고 고교학점제 안 하고 오히려 정시가 늘더라고요. 수능이. 그래서 완전 뒤통수 맞고 배움의 주인공 접었죠. 그래서 지금은 잘 안 되고 있긴 한데 교과를 안타깝습니다. 기회가 되면 예수 방식으로 교과하는 것까지 해보고 싶어요. 근데 제 체력이나 뭐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맞아서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분적으로 저희 GTG 영재센터에서는 예수 방식으로 숙달까지 하고 있어요. 전 과정 4개의 단계, 태도, 지식, 훈련, 기술 이 4단계를 GTG 영재센터에서는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방식으로 수학 학습의 수레바퀴 4단계를 다 하고 싶으시면 어릴 때는 GTG 사고적 수학 하시다가 GTG 영재센터 오시면 되고 아니시면 이런 거를 하시는 좋은 선생님들도 교과 선생님들 중에 계세요. 그런 분들 저한테 소개받으시거나 저한테 자문받아서 부모님이 세팅해 주시거나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HJ님이 네,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제 블로그 네, 데일 카네기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 설명은 여기까지고요. 질문 받겠습니다. 궁금하신 거 질문하시면 되세요. 여러분이 질문하시는 게 다른 분한테도 도움이 됩니다. 질문하시면 제가 미처 전달 못 해드렸던 게 머리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한테도 도움이 됩니다. 배움의 주인공 프로그램 이제 없습니다. 없어졌어요. 죄송합니다. 그냥 배움의 주인공이란 프로그램은 없어졌습니다. 다만 저희 교과센터가 크게는 이 정신에 따라서 하고는 있어요. 그런데 완성된 옛날 그 배움의 주인공 프로그램처럼 그렇게 운영되진 않아요. 그래도 큰 정신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마지막 그 기술 단계는 좀 덜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배움 단계, 그 다음에 훈련의 능력 개발 단계까지는 해요. 4개 중에 3단계까지는 합니다. 이 정도 하는 교과 프로그램도 굉장히 훌륭한 프로그램이에요. 또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지금 제가 네, 초2까지 심화 안 하고 초3-1부터 해야 될까요? 물론 개념과 유형을 한 후에 네네 제가 추천드립니다. 1, 2학년은 생활수학이라 심화하지 마십시오. 그냥 응용수 한 권이나 기본수 한 권만 하시고요. 3학년부터 심화서 한 권 정도 하세요. 세 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싶어요. 3학년은. 그래서 문제결력, 사고력 강한 기본수 한 권에 최상위 수학 바로 가도 좋고요. 아니시면 최상위까지 하지 마시고 응용 단계의 교재로 멈추셔도 돼요. 어디까지 심화를 할 거냐는 힘에 맞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남들 최상위하고 잘하는 애 다 최상위 한다니까 최상위 하지 마시고 최상위를 해서 잘하는 게 아니고요. 최상위를 할 사고력과 문제계획이 있어서 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힘에 맞게만 하세요. 4학년 과정부터는 할 수 있으면 도전을 자꾸 시키시면 좋습니다. 아까 전에 의도적 연습의 핵심이 도전이거든요. 그래서 도전을 시키시는 게 의도적 연습의 핵심이라 조금씩 올려서 나중에 할 수 있으면 최상위까지 가면 좋죠. 근데 도전을 시킬 때 기초 체력 운동 하면서 해야 돼요. 아주 어려운 예를 들면 피겨스케이트에서 무슨 뭐였더라 김연아 선수가 하던 아주 어려운 기술이 있어요. 근데 그걸 하려면 기초 체력 없이는 안 된단 말이에요. 굉장한 스피드와 굉장한 높이의 점프가 필요하고 민첩성, 유연성 다 필요한데 그런 기초 체력 운동 없이 기술만 하면은 안 되잖아요. 그처럼 최상위 수학 하면 좋은데 도전을 시키더라도 기초 체력 운동 하면서 도전을 시켜야 돼요. 네, 또 다른 질문 없으세요? 안녕하세요. 가끔씩 배우고 있는 수학 문제집을 살펴보면 문해력, 언어적인 해석 능력이 필요한 부분들이 보이는데요. 주로 글로 많이 서술되어 있는 유형들. 오늘 말씀해 주신 훈련을 계속하다 보면 문해력 부분도 점점 나아지는 걸까요? 이거는 저도 고민입니다. 수학을 하면 수학 관련된 문해력, 문제 해결력, 문제 독해력은 좀 길러집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문해력, 언어 사고력은 사실은 수학을 통해서 기르는 게 아니고요. 전문 프로그램으로 길러야 돼요. 제가 마침 저희 딸 수업을 하면서 저희 딸과 딸 친구 2명 데리고 이제 국어 뭐라고 할까요? 그런 수업 시작했어요. 저희 딸이 논술학원 다니고 있었는데 끊었어요. 너무 인문 논술 위주로 하고 제가 생각하는 이제 언어 사고력이나 문해력, 비판적 사고력을 길러주는 것 같지 않더라고요. 국어가 사실은 가장 중요한 과목이거든요. 고교학점제에서도 수학보다 국어가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고교학점제 되면 문제 해결력의 비중이 낮아져요. 왜냐하면 수능 킬러 문제가 없어지거든요. 대신 심화 과목을 많이 혼자 공부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학습 능력, 그 중에서도 독해력의 비중이 아주 높아집니다. 그래서 독해력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독해력을 길러주는 좋은 프로그램을 못 만났어요. 주로 한 15년, 20년 전에 개발됐던 논술 프로그램들이에요. 논술 프로그램의 특징이 인문 논술 쪽이에요. 그래서 독해력을 기르는데 조금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어서 제가 지금 채택한 교재는 중학교, 저희 딸이 6학년이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국어, 중학교 사회, 중학교 과학, 중학교 역사를 그냥 쭉 나가버릴 거예요. 쭉 나가고 플러스 뭘 더 할 거냐면 제가 보니까 NCS라고 있습니다. 이게 공사, 공기업 취업할 때 직무 적성 검사 뭐 이런 거 하여튼 취업용 시험이에요. 그 다음에 GSAT라고 삼성 입사할 때 치는 시험이 있어요. PSAT라고 옛날 행정고시를 대체하는 시험이 있어요. 얘들이 보니까 제가 원하는 바로 언어 사고력, 독해력, 문해력, 비판적 사고력을 측정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실제 업무 능력이고 이 사람이 지식 노동자라서 회사 다니면서 새로운 지식을 배우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측정하는 거라 그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PSAT 행시 5급이 제일 어려워요. 행정고시. 그게 제일 어려운데 하여튼 그걸 섞어서 하신 거예요. 중학교 비문학 과목들 역사, 사회, 과학, 국어를 나가고
플러스 대학교 졸업하는 취업준비생들의 취업 문제집 행정고시 포함해서 그거로 하려고 해요. 제가 해보고 좋으면은 추천해 드릴게요. 이제 한번 수업해서 아직 잘 몰라요. GTG 영재센터는 따로 있나요? GTG 영재센터 따로 있습니다. 자, 영재센터 학부모님 설명회 몇 번 해서 작년 하반기 블로그에 많거든요. 한번 찾아보시면 좋고요. 4학년 말, 5학년 말쯤에 한 번씩 모집합니다. 그리고 3, 4학년 대상으로 조금 있으면 한 번 더 모집할 거예요. 그때 학부모님 설명회도 하고 공지가 나가니까 그거 참고하셔서 하면 되고 그 전에 궁금하시면 저한테 전화하시면 되십니다. 배움의 주인공 공들여 만드셨다고 하셔서 전체 커리큘럼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땡땡땡 학생이 어느 정도 따라가고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네, 오늘 답 안 해주셔도 됩니다. 얼른 쉬십시오. 감사합니다. 배움의 주인공 프로그램은 저희가 이제 다음에 기회 되면 말씀드릴게요. 지금 네. 또 다른 궁금한 거 없으십니까? 네. 오늘 오신 분들 제가 제목을 이렇게 낚시성으로 안 하고 좀 재미없게 제목을 달았더니 비재원생은 거의 신청 안 하셨어요. 재원생만 주로 신청하셨거든요. 비재원생이 신청하시면 한 10%고 오늘 참여해 주신 분은 진짜 제 생각엔 찐팬이세요. GTG. 이렇게 재미없는 소크라테스의 방식과 예수의 방식 이런 제목에 참여를 해주시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제가 꼭 전달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이 노력하는 게 전체 수학학습에서 어느 부분에 어떻게 도움을 줘야 되는지 전체적인 그림 가지고 설계를 하셔야지 안 되겠나. 그래서 한번 제가 시간을 만들어 봤습니다. 네, 웃어주시니까 저도 좋네요. 아유, 박수까지 쳐주시고 감사합니다. 자, 다른 질문 없으신 것 같아서 오늘 여기서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언제라도 저희 학원에 전화하십시오. 제가 해드립니다. 찐팬 맞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알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음 다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저도 이거 하면서 마음 다잡습니다. 통찰력 가득한 말씀, 예, 제가 감사하죠. 통찰력까지는 아닌데, 예, 다른 분이 빌려주신 거 제가 전달해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수학은 즐거운 도전과 탐험입니다.